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던 민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우가, 아버지가 빌라를 내게 넘기고 나니 갈 곳이 마땅치 않구나. 한 달만이라도 내 집에서. 안 됩니다. 영자가 싫어해요. 민욱은 아내의 이름을 방패 삼아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욱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34살의 민욱은 5년 전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제법 잘 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코인에 손을 댔고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빗나갔습니다. 빚은 6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자만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민욱이 찾아간 곳은 아버지였습니다. 68세의 아버지는 10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아버지에게 민욱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신이 20년간 살아온 빌라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아버지의 전 재산이자 노후를 의지할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민욱은 빌라 매매가 성사되자마자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곳이 없어진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자 민욱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가보세요. 형이 말이잖아요. 민욱의 아내 영자는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시아버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아이 둘을 키우며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민욱의 형 정수의 사정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37세의 정수는 3년 전부터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한 후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나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내 미선은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정수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야, 아버지가 빌라를 팔았다. 민욱이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 예? 아버지, 그게 무슨... 지금 여관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구나. 정수야, 내가 맞으니까 부탁인데. 전화를 끊은 정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내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님을 모셔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들이 사는 작은 빌라는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딸아이 방과 부부가 쓰는 방. 거실은 좁아서 이불을 깔 공간도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수는 다음 날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는 초라한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아버지의 노년이 이토록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참으세요. 제가 곧 더 큰 집을 구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동생 민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빌라 판 돈을 내가 다 받았잖아. 형, 나도 사정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영자도 싫어하고, 형이 맞으니까 형이 모시는 게 맞잖아요. 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집 팔아서 빚 갚고 이제 책임은 안 진다고? 형, 나도 힘들어요. 치킨집도 망해가고 있다고요. 나한테 여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민욱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벽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의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애썼지만 좁은 집에서 세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을 집에 부르지 못했고 미선은 퇴근 후 집안일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민욱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민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아버지가 병원 좀 가야 하는데 내가 관리하는 연금 통장에서 좀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민욱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영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시아버님이신데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요? 당신은 몰라요. 형이 모시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형한테 달라고 하지.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시아버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빌라를 팔아받은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그래도 집에 모시기는 싫었습니다. 좁은 집에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자신이 더 힘들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민욱의 치킨집 앞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민욱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우가 아버지 통장 좀 돌려줄 수 없겠니? 병원도 가야 하고 형네 집에 생활비라도 좀 드리고 싶구나. 민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가게 밖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그 통장에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도 그건 아버지 돈이잖니. 아버지 돈이면 뭐예요? 아버지 집 팔아서 제 빚 갚는데 쓴 게 얼마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80만 원 더 달라고요? 민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아버지는 돌아서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욱은 가슴 한편이 찌릿했지만 곧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시아버님 통장은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민욱은 화를 냈습니다.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시아버지의 연금을 생활비로 쓰는 것에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다 보니 그 돈이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너무 불쌍하세요. 불쌍하면 당신이 모셔요. 당신네 집에.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시아버지를 직접 모실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택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가 지낼 수 있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정수야,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갈 곳이 없다고요. 그건 민욱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니? 집 한 돈 다 받았다며? 통화는 냉랭하게 끝났습니다. 정수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한편 민욱의 불효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민욱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명절에 아버지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아버지, 우리 집은 좁아서요. 그리고 영자가 많이 바빠요. 형네 가세요. 그래도 민우가 아버지가 너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구나. 아버지, 저 손님 받아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민욱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명절인데 시아버님 한 번 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모셔요. 나 바빠 죽겠는데. 영자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했고 시아버지를 집에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명절 준비도 힘든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명절을 정순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정수의 아내 미선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아버지는 내내 민욱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수는 아버지가 병원에 가려다 돈이 없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고 민욱이 연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연금은요? 민우기가 통장을 가지고 있단다. 아버지가 빌라 팔 때 맡겼거든. 그럼 매달 돈을 드리나요? 그게 민우기가 어렵다고 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할 수가 있니? 정수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욱이 매달 나오는 연금 8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민욱의 치킨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아버지 연금까지 내가 쓰고 있어. 치킨집 안에는 손님 몇 명이 있었습니다. 민욱은 당황하며 형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형, 여기서 왜 이래요? 창피하게. 창피한 건 너야. 아버지 집 팔아서 빚 갚고 이제 연금까지? 너 정말 사람이야? 형도 사정 모르면서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겨우 80만 원 가지고 그래요? 겨우. 그게 아버지가 한 달 생활하실 돈이야, 이 자식아. 민욱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치킨집 앞 골목에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통에 겨우 떨어졌지만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의 가정은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미선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택배 일을 하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께도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퇴근해서도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정수야. 아버지가 미안하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가 짐만 되는구나. 아버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고 밤에 잠도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민욱의 불효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아파 민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프구나. 병원비 좀. 아버지, 형한테 달라고 하세요. 형이 모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민우가, 아버지 연금은 그 돈은 제가 형한테 생활비로 보내는 거예요. 형한테 받으세요. 민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금은 고스란히 자신이 쓰고 있으면서 형에게 보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욱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치킨집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새로운 빚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연금마저 자신이 쓰고 있다는 죄책감은 있었지만 당장 생활이 급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욱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술 마셨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술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 아버지도 형도 다 나를 나쁜 놈으로 보고. 민욱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영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그래도 시아버님 연금은 드려야죠. 당신도 그 돈 쓰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시아버지 모셔.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같이 그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민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병원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은데. 형, 나도 돈 없어요. 야, 너 아버지 연금 계속 쓰고 있잖아. 그건 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형이 모시고 있으니까 형이 병원비 내야죠. 아, 아버지 돈을 내가 쓰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정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욱은 형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민욱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치킨집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훨씬 더 야위셨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민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욱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민우가.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요. 민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영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수는 복도에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민욱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형제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진짜 힘들었어요.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가게도 망해가고. 그런데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한테 손 벌려놓고 책임은 안 지고, 연금까지 쓰고. 제가 진짜 쓰레기였어요. 민우가
형, 영자도 잘못했어요. 우리 부부가 둘 다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우리 편하자고, 형님네만 고생시키고, 영자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영자 씨, 우리 이러지 말자. 아버지 보셨잖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면 아버지가 더 힘드시잖아. 형, 제가 치킨집 정리할게요. 그리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아버지 모실게요. 연금도 당연히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쓴 돈도 갚을게요. 정리하면 너희 가족은 어떻게 살려고? 제가 일을 찾아볼게요. 뭐라도 할게요. 형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할게요. 영자도 말했습니다. 저도 일 구해볼게요.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시아버님 생활비에 보탤게요. 정말 죄송해요. 두 형제는 오랜만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형수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욱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을 얻어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비좁았지만 아버지께 방을 드리고 자신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영자도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마음을 담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고맙구나. 영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수도 계속 아버지를 찾아뵙고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형제는 매달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지만 두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얼굴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정수야, 민우가 아버지는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내주는 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효도란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민욱은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 영자도 남편의 변화한 모습에 다시 신뢰를 갖게 되었고 가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택배 일을 했지만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면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딸아이도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자와 미선도 함께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아버지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민욱이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우리가 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하단다. 민우가, 영자야. 너희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더 기쁘구나.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5사람의 뒷모습은 따스한 햇살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뉘우침과 용서는 무너진 관계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민욱은 지난날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를 더 나은 아들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영자 역시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하며 진정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서로를 안아주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